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요. 영어 학습이겠죠. 영어 공부, 영어 교육인데, 영어 교육은 크게 어학 교육과 입시 교육으로 나뉩니다. 어학은 영어 활용 능력을 말하는 거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의 영역을 익히는 거예요. 방법도 익히고 써보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영어로 어학 공부를 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지?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생활할 수 있는 회화라고 하죠. 회화 능력이고요. 생활 회화 능력도 있을 거고, 나중에 영어만을 쓰는 업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찌 보면 가장 큰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정보들의 약 94%는 영어로 처음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보 취득의 기능이 있을 거예요. 결국 글로벌 인재라고 불리긴 한데, 글로벌 생활권에 접어드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영어는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지겠지요. 그러면 어학학습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교육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학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방도 있고, 과외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핫한 게 이제 온라인 학습이죠.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서 행해지는 것은 배울 학습 중에 학입니다. 배웠는데 학습이잖아요. 습이 필요해요. 습은 활용을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배우고 이것을 따라하는 것이 주된 학습 방법이에요. 따라서 말하기. 정해준 주제에서 패턴을 익혀서 거기서 단어를 갈아 끼우는 형식의. 그런데 이거를 실제 상황에서 써봐야 느는 겁니다. 이것도 가수성이 있어요. 자주 쓸수록 늡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동백 아이페러 학원 같은 경우는 영어 도서관을 활용을 해요. 영어 도서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책을 읽고요. 도서관이니까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을 해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대로 요약해서 작성까지 리포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퀴즈를 풀어요. 온라인 퀴즈를 풉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했다면 이제 지도를 받아요. 지도를 받는 거는 이제 선생님이 제일 먼저 책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넌 어떻게 읽었어? 어떤 내용이야? 그 다음에 너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와 같은 이 상황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가 단순히 오늘 하루 있었던 학교에 대한 일이 아니라 책이 되는 거죠. 명분입니다. 책을 읽은 건 명분이고요. 영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영어 책을 읽은 겁니다. 책 내용으로 대화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학생이 작성한 글을 선생님이 이제 리커렉션을 해주는 거예요. 첨삭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리포트 작성했잖아요. 리포트에 첨삭이 이루어집니다. 교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왔던 어휘들, 중요한 어휘들 한번 다시 복습하고. 그래서 지도 방식에 크게 말하기 듣기와 읽기 쓰기 두 가지에 대한 지도를 끝냅니다. 그러면 평소 학습에서 배웠던 것을 여기 와서 써먹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제 부분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우리말과 영어를 매칭할 때 좀 맞지 않는 것들 있죠. 영어는 어순, 단어의 위치가 단어의 성분을 결정을 하면, 우리말은 조사, 단어 뒤에 붙는 조사, 은는이가 와 같은 이 조사들이 문장에서 어휘의 성분을 결정을 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영어 학습에서 우리말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오류 지점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영어답게 공부하고 익히는 곳으로 영어 도서관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영어 도서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실제로 외국인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있는 곳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학을 배웠으면 갖다 써보는 연습들을 많이 해야 돼요. 뭐 온라인으로 뭐 전화로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외국인과의 노출 환경에서의 좀 단점들은 뭐가 있냐면, 일단 그들은 배려합니다. 배려한다라는 건 뭐냐면 의미 위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다소 영어에서 뭐 문법적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외국인들은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쓰는데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죠. 의미 위주이기 때문에 오류에 대한 교정이나 수정 또는 첨삭 이런 것들이 좀 잘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영어 학원에서는 배운 것을 익히기 위해서 영어 도서관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입시는 입학시험이죠. 입학시험에서 크게 내신과 수능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 카테고리는 하나 정도 더 늘릴 수 있겠네요. 바로 영어 인증 시험, 토익 토플, 그다음에 뭐 탭스, 토셀 이런 거 영어 인증 시험인데 이거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어학과 입시. 내신 같은 경우는 지필과 수행 평가로, 내신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는 약 60에서 70%가 지필고사, 중간 기말고사예요. 수행 평가가 약 30에서 4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현재예요. 현재. 근데 앞으로 미래 세대 같은 경우는 지필의 비중이 약 50%, 그다음에 수행평가 비중이 약 50%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수행평가는 어떻느냐? 중요하잖아요. 지필고사가 중간 기말고사로 50%면 각각 25%씩인데 수행평가는 그냥 1점이 전체 학기 1점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수행평가 같은 경우 어디다 적어드릴까요? 그럼 비중이기 때문에 수행평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수행평가 비중이 지금 50%인데요. 수행평가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는 쪽지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퀴즈. 그런데 발표, 에세이, 작성, 그 다음에 뭐 영어가 아주 특화된 곳에서는 영어 토론도 해볼 수 있겠죠. 고등학생 정도 돼서. 산출물이라고 할게요. 산출물 제출 이런 것들이 행해집니다. 어떠세요? 수행평가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어학 능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학 능력이 뛰어나면 수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를 통해서 성적 중에 점수는 아니지만 정성평가라고 할 수 있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학생부 기재란을 많이 작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특히 뭐 중학생이 외고를 간다던가 고등학생이 대학을 갈 때 입학사정관들, 학생들을 면접 보는 분들이 점수는 점수대로 보지만 점수 외적인 학교 생활의 요소 또는 해당 과목의 어떤 특기들을 확인할 수 있는 란이 있는데, 수행평가 결과들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많이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지필고사는 설명 안 드렸지만 중간 기말고사이고 본문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본문 암기, 뭐 주요 문법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패턴은 과거 10년, 20년 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수행평가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어학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학이 아닌 입시 영어에서도 특히 내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입시 영어라고 해서 그 과거에 계속 문제만 풀어보는 능력만 키우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쓰이는 어떤 영어의 특징 이런 것들이 현재의 국제적인 트렌드에 맞는 영어 학습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능도 마저 얘기하겠지만 수능은 현재 절대평가예요.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고요. 90점 이상이 되면은 1등급을 받는 구조예요. 당연히 80점 때는 2등급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평가 전환하고 최초에 8% 됐었고요. 그 다음에 한 12%, 10% 내외 정도에서 1등급이 형성이 됩니다. 쉽지 않아요. 여전히 수능 영어는. 그런데 수능 영어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또 학교에서 공부했던 내신 영어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은 지문이 매우 길어요.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영어를 어학적인 영어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수능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거는 따로 기술을 배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어휘는 좀 현실적으로 좀 괴리감이 있어요. 현실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표현을 할게요. 거기서 쓰이는 어휘 또한 현실 괴리감이 좀 있고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쓰거나 잘 쓰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문 길다에 조금 더 붙이면 한 문장의 길이도 길어요. 한 문장도 굉장히 길게 작성을 합니다. 원래 언어라는 것이 전달 능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원래 전달 능력이 좋으려면 한 문장을 너무 길게 쓰면 안 돼요. 그건 우리말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좀 유별나게도 수능 영어의 지문을 확인을 해보면 한 문장의 길이가 매우 길고 복잡하게 생겨서 그것들을 왜 이제 예전에 이렇게 선을 그어가면서 문장을 해석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 푸는 기술이 좀 중요하게 되겠죠. 지필고사 얘기도 마저 해볼까요? 교내 내신 지필고사 비중이 한 50% 정도 될 건데 그 내용은요 어떻게 보통 하냐면 본문 암기 통째로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선생님 나눠준 프린터물 이런 거 좀 확인하고요. 그 안에서 주요 문법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런데 이제 뭐 교과서가 자주 바뀌거나 쓰이는 본문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기출문제는 현장성 문제 풀어보는 경험을 갖는데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서부터 했던 거죠. 그러니 입시 영어 하면 실제로 남는 건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입시 영어 하면은 내신의 지필 수행평가와 수능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시험은 나중에 수능에서 특기자 전형, 영어 특기자 전형에서 좀 쓰일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 정도가 아니면 일반고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전형이기 때문에 그냥 영어학습이라고 하면 어학과 입시로 나눠볼 수 있고 어학은 이제 아까 설명 다 드렸고요. 입시는 지필, 수행평가, 수능이다. 이 세 가지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이 세 가지를 공부하는 게 입시 영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신 점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신의 절반을 차지하게 될 수행평가는 또 다시 어학학습이다. 그러면 영어에 대한 로드맵을 어떻게 잡을 거냐? 당연히 영어의 시작부터 제가 보기엔 중학교 1에서 한 2학년까지는 어학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기준에서 보면 그 뒤로는 입시 영어를 좀 해야겠죠. 어학이 갖는 의미는 아시겠지만
이때 어학학습 능력을 잘 키워놓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아니라 독해 위주가 되겠죠. 그러면 3년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균형이 다 깨진 상태로 3년을 보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 보면 좀 더 저학년일 때 어학적인 능력을 가득 키워주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대학 가서 어학연수 가죠. 어학연수 가도 정말 언어가 많이 발달하는 시기가 아닌 이상은 성인이 돼서 어학연수의 성과는 어렸을 때보다는 조금 더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으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학년 때 어학, 중학교 한 2, 3학년 때 입시 영어를 접해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어학은 또 학교에서 활동할 때, 수행평가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각각의 공부 방법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또 설명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지필하고 수행평가는 이미 거의 설명이 끝난 겁니다. 지필은 원래 우리가 학교에서 보던 시험이고 어머님, 부모님들 다 아시는 거고, 수행평가는 뭐 학교에서 진행할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고 선생님의 준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수행평가는 어학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좀 높은 결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단순히 수행평가 만점이 아니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때문이더라도 수행평가는 매우 탁월하게 잘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수행평가 점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정성평가 부분에서 확실하게 갈릴 수 있기 때문이죠. 수능 영어는 나중에 좀 복잡한 영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